안녕하십니까. 수원시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 러닝 레터 배우러 와 제24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다산과 추사는 유배지에서 무엇을 했나입니다. 왼쪽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얼굴이 보이고요. 오른쪽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사진이 또 보이는군요. 네,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이번은 다산과 추사를 선정했는데요. 먼저 다산 선생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산 정약용 선생이시죠. 그분은 1762년 6월 경기도 광주, 지금은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미 7세 때 우리가 총명하여 시를 쓰셨고요. 오원시 산입니다. 15세 때 풍산 홍씨와 또 결혼을 했고 이때부터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때 이가완 씨, 매형 이승훈 등과 함께 성호 이익 선생의 유고를 교과서로 삼아 공부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승보시에 18세 때 합격을 했고요. 그 뒤에도 많은 중요한 과거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문신 시험에 5회나 5번이나 수석으로 합격했고요. 그리고 8번은 수석에 비견하는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정말 공부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남양주시 그 팔당호, 지금 현재는 팔당호 주변이 됐습니다. 정말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죠. 그때는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질 않았고요. 지금 댐을 막은 면유로 인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죠. 거기도 다산 선생의 묘지도 함께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집을 짓고 사셨는데, 벼슬을 다 끝내고 돌아오셔서, 집을 짓고 이제 여생을 마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호를 여유당이라고 짓고, 집에다가, 이런 이름을, 현판을 걸어 두었습니다. 여유당은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정말 겨울에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히 살자. 또 멀리 있는 이웃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말로 신중하게 살자. 뭐 그런 뜻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살려고 했으나 세상은 그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유배를 가게 되죠. 정약용 선생이 이제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데, 여러 차례 시험에서 좋은 답안을 쓰다 보니까 이제 중히 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조대왕은 1752년 10월에 태어나셔서, 다산 선생보다 10년 연상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1800년 8월에 돌아가시게 되죠. 이 왕위에 오르신 것은 1776년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한 48세로 젊은 나이에 이제 돌아가신 건데요. 돌아가실 때 독살이냐 또는 자연사냐 논란이 많습니다. 독살에 더 무게가 실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살아계실 때 정조대왕은 정약용 젊은 청년을 무척 애지중지하신 것 같습니다. 28세부터 39세까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유배가기 전에 정조대왕이 살아계실 때죠. 주에 보직을 하셨는데 사관원의 정원, 사헌부의 지평, 홍문관의 수찬, 성균관의 직강, 홍문관, 교리, 동부승지, 병조참의, 병조참지, 우부승지, 자부승지, 곡산부사, 곡산부사까지 하셔서 이제 지방근무까지 하신 거죠. 사관원은 일종의 언론기관으로서 왕을 비판하는 그런 기구였고요. 사헌부는 일종의 검사죠. 이제 사법부고 그 양쪽의 요직을 다 했었고요.
근데 특히 28세의 약관에 초계 문신을 하게 됐는데요. 이거는 역할이 37세 이하의 젊은 문신들을 재교육하는, 공무원들을 재교육하는 기관인데 28세 된 정약용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으로서는 큰 영광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 많은 또 질투를 받게 되는 또 계기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결국 정조대왕이 돌아가심으로써 생긴 일이 되죠. 정조대왕이 갑자기 1800년에 돌아가시게 되죠. 그리고 그 정조대왕의 아들인 순조가 11세임에도 불구하고 즉위를 하게 되니까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정순왕후는 그 전에 정조대왕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대를 했었는데 그 반대를 했던 분이 이제 수렴청정을 하시게 되고 그때 약간 권력에서 밀려났던 노론벽파, 이 노론벽파는 이 사도세자를 처벌하자는 주의를 내셨던 분들이죠. 전조대왕 때는 이제 그분들이 밀려났다가 순조가 즉위하면서 이분들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조대왕 측근에 있던 사람들을 내몰게 되는데 그분들이 되게 남인들이었고요. 마침 남인들이 또 서교, 카톨릭에 연루가 돼 있었습니다. 정조대왕 시절에 카톨릭이 한반도에 오게 되거든요. 중국에 갔던 분들이 이제 카톨릭을 가져오게 되는데 많은 남인들이 연루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름복파에서는 자 이거다 하면서 이 카톨릭이 유교 전통을 해치고 있다. 평화로운 조선 땅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정약용의 바로 직접 형인 정약종이 이제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천주교 서적을 농짝에 숨겨서 가져오게 한 하인들을 시켜서 가져오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발광이 된 거죠. 책농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발견이 되면서 이 천주교 무리들을 이제 일망타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정약용도 천주교 모임에 가긴 했지만 천주교에 빠져들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또 우리 형제들이 여기에 연루되다 보니까 정약용도 이 태풍을 피할 수는 없었죠. 신문 과정에서 정약종 형은 사망을 했고 그 위의 형인 제일 위의 형,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이 정약전 형인데 정약전 형도 상당히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전 형과 정약용은 귀향을 가게 됩니다. 목숨은 부지를 했으나 귀향을 가서 처음에 완도 근처의 신지도로 정약전 형은 가게 되고 정약용은 오늘날 포항인 장기현으로 가게 됐다가 다시 다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울에 올라와서 다른 유배지로 또 가게 됩니다.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로 가게 되고 정약용은 이제 강진으로 가게 됩니다.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로 가서 16년 동안 귀향 생활을 하고 귀향지에서 사망을 하셨죠. 그 사이에 책을 쓰게 되는데 그게 자산어보가 되죠. 그에 대한 스토리가 최근에 영화로 나왔습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40세부터 58세까지 18년 동안 장장 18년을 유배 생활을 하게 되고요. 돌아와서 몇 년 더 사시다가 75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전라남도 유배지를 한번 보실까요? 제일 밑에 보면 진도, 완도가 보이죠? 그리고 완도 위에 조그만 많이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강진군이 되겠습니다. 강진군은 이 만을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데, 그 강진군의
조그만 산에 조그만 초당을 짓고 거기서 18년 동안 이제 사셨죠. 왼쪽에 신안군이 있죠. 신안군에 더 왼쪽으로 쭉 가면 거기 이제 흑산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약전 형님은 흑산도에 계시고 정약용 본인은 강진에 계셨는데 사실 뭐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 먼 거리일 수도 있는데 유배 기간 동안 한 번도 직접 두 형제가 만나진 못했다고 그럽니다. 예, 정약용 선생이 머물었던 초당이네요. 산속에 있는 초당.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없어졌던 그 집을 복원해서 깨끗이 지어놨습니다만은 산속에 있는 조그만 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뒤에 바위에다가 정석이라고 적였는데요. 정자는 정약용의 정자지요. 정약용의 의지를 담은 그런 글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석이 들어가 있는 바위를 정석바위라고 그러죠. 예,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선비로서 대접은 받아서 글을 배우겠다고 모여드는 제자들이 있어서 글을 가르쳤고요. 두 아들에게 틈틈이 편지를 써서 100여 통의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참 유배 생활하면서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고 또 자라나는 애들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표시하고 걱정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가까이 있으면서 교육을 해도 부족한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교육에 대한 갈증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일일이 또 가르치는 편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잃지 마라. 나 아버지가 이렇게 됐다고 용기를 잃지 마라. 사실은 이제 죄인이 돼가지고 머나먼 곳에 유배를 가 있으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출세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꿋꿋하게 어려움을 이겨내라. 멀리 보고 살아야 된다. 빨리 핀 꽃은 빨리 지지만 늦게 핀 꽃은 늦게 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격려를 남겼다 그래요. 교육도 이제 책을 열심히 읽어라. 책을 읽을 때는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꼭 메모를 하면서 글을 써가면서 읽어라. 또 어머니 잘 모셔라. 효도를 해라. 또 이웃들한테 잘해라. 그런 얘기를 좀 구구절절하게 써 보냈습니다. 유배 생활, 가족들이 떨어져 있고 참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유배를 갔던 다른 친구는 바로 유배 생활 며칠 후에 또 사약이 내려가지고 죽기도 했어요. 그런 걸 다 소식을 접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분하고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영욱 선생은 그거를 학문적인 열의로 승화를 시켰어요. 시를 틈틈이 쓰시고 학문 연마를 했는데 읽는 책은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마침 그분의 외가가 강진하고 가까운 광진 옆에 있는 해남에 있었어요. 그래서 해남 윤씨, 윤선도 선생의 집안이 외가인데 그 외가도 학문을 순사하다 보니까 책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책을 다 갖다 보고 공부를 하고 심화시켜서 또 본인의 저술을 남겼죠. 18년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1표 2서라고 하는 경세 6표, 목민심서, 훈문심서 이런 걸 남겼죠. 경서 6표는 나라를 다스린 기본 원리에 대한 것이고 목민심서는 지방관들이 해야 될 일을 부임에서부터 차근차근 퇴임할 때까지 어떻게 해라 조목조목 쓰인 거고 흠음신서는 요즘 이제 형법에 관한 죄인을 다스리는 문제에 대한 책이고 이런 역작들을 남기고 이것뿐만 아니라 500여 권을 남겼으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제자들 모아서 가르칠 때는 다산초당이 없었고 사의제라는 집이 있었는데 그 사의제에 얽힌 사연입니다. 사의라고 한 것은 네 가지를 바로잡아라 뭐 이런 뜻인데요.
생각과 용무와 언어와 행동을 바로잡아라. 그럼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담백하게 해야 되고, 용무는 장엄하게 해야 되고, 언어는 참고 줄여야 되고, 행동은 무겁게 해야 된다. 아, 참 이게 뭐 선비죠, 선비. 생각은 담백하게, 용무는 장엄하게, 언어는 줄이고 참고, 행동은 무겁게 해야 된다. 우리 성비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다산 선생의 역작 중에 역작, 목민심서지요. 참 리더십 교과서인데요. 전체 48권 16책. 이 책이라고 하면 이렇게 책으로 제본이 된 걸 책이라고 그러고, 그 안에 이제 챕터가 쭉 있는데 48권은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이로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챕터를 만들고 권을 만들고, 그 두루마리를 몇 개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제본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책이 큰 것입니다. 48권 16책. 방대한 분량이죠. 네. 자, 추사 선생님을 보겠습니다. 추사 선생님은 1786년 6월에 태어나서 다산 선생보다는 24살이 어립니다. 다산 선생도 그렇게 비난한 가정은 아니지만, 추사 선생은 정말 로얄 패밀리 명문 가문에서 자라셨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영조의 딸 화순옹주와 결혼을 하셨으니까 본인은 로얄 패밀리가 된 거죠. 사실 추사 선생도 이제 저게 양자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로얄 패밀리로 살게 됐고, 그런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42세 때 예조참의, 또 그 후에는 형조참의 동지부사 등을 했고, 이제 잘 나가던 차에, 본인은 이제 경주 김씨였었는데, 본인의 가문은 안동김씨와의 세력 싸움에서 밀린 거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 추사 선생은 제주도 서귀포로 유배를 가서 8년 동안 55세부터 63세까지 사셨고요. 김정희 선생은 다산 선생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사셨다 그럽니다. 대접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도 했고요. 중국을 직접 가진 유배 기간 동안 가진 못했지만, 그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사귄 문인들과 유배 기간 동안에서 계속 교류를 했고, 중국에서 많은 책들을 들여다가 또 경서도 공부를 했고, 이제 그림과 서예를 즐기는 분으로서 참 이렇게 묘비나 금속에 돌멩이나 옛날에 그 금속에 특별한 그림이나 글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명작들이 있다 생각하고 그걸 연구해야 된다 해서 금속학을 또 개척하시기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참 명필을 남기게 되죠. 예. 이게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유배지입니다. 비석에 보면 추사 김정희 선생 유배지라 이렇게 써 있고요. 그 유배지에 기념관을 지금 만들어서 추사 선생의 작품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추사 선생의 작품을 볼까요? 저도 좀 봐도 어떤지 모릅니다만은, 추사 선생의 글씨가 얌전하게 예쁘다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고, 좀 무섭기도 하고, 뭐 힘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요게 특별하다고 그럽니다. 이런 글씨도 보면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불기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독특한 글씨라는 거죠. 날카로우면서 내부에 따뜻함이 있고, 불기능한 것 같으면서도 균형이 있고, 하나하나 글씨가 다 역사성과 학문적 백그라운드가 있고, 추사 선생의 글씨는 독특한데 나름 깊이 있는 학문적인 가치가 있다. 모든 흐름을 다 파악하고 녹여낸 그런 걸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새한도인데 겨울에서도 꽃꽃이 서 있는 소나무를 그린 것이잖아요. 자신을 도와준 제자, 틈틈이 중국에서 책을 사온 제자를 위해서 그려준 그림인데, 참 어떻게 보면 이것도 미완성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장난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우리를 끌게 하는 그런 마력이 느껴집니다. 야, 참 우리 두 분들 역경을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삼고 새로운 기회로 삼은 그런 훌륭한 분들이시네요. 오늘의 어록은 그분들의 어록입니다. 예. 변치 않을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지 고작 땅 주인 되는데 인생을 걸어야 하겠는가? 요즘 땅 밝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단 선생이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단 선생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천하는 두 가지 큰 저울이 있다. 하나는 시비, 즉 옳고 그름의 저울이고 하나는 이해, 곧 이로움과 해로움의 저울이다. 이 두 가지 큰 저울에서 네 가지 큰 등급이 생긴다. 옳은 것을 지켜 이로움을 얻는 것이 가장 으뜸이고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키다가 해로움을 입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릇됨을 따라가서 이로움을 얻는 것이다. 가장 낮은 것은 그릇됨을 따르다가 해로움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오른쪽에 제가 그 네모 상자를 그려놨는데요. 이걸로 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요. 색깔을 보겠습니다. 예, 색깔이 안 바뀌네. 두 축이 있다 그랬잖아요. 두 축이. 하나는 발음과 그름, 시비죠. 시비, 옳고 그름이 있고요. 네, 좋은 일과 나쁜 일인 거죠. 하나는 이제 이로움과 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로움과 해로움. 그래서 이로움과 해로움은 주로 경제적으로 따질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것은 바르면서 이득이 되는 것이죠. 올바르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베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올바른 일을 했는데 손해가 된 거예요. 그건 두 번째인데, 여기 이제 1번이고, 이게 두 번째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득을 쫓다가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세 번째. 이득은 있을지 모르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바른 일도 아니면서 이득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네 번째인데, 이런 걸 하지 말고 이런 걸 해라. 바르면서 이득이 되는 걸 해라. 그리고 또 조금 어려우면 이득은 서로 안 되더라도 바른 일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비즈니스 하신 분들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사 선생님 말씀이 아무리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라 이런 얘기인데요. 가슴속에 1만 권의 책이 들어있어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네요. 여러분 손시평사 습관 홈페이지 자주 오고 계시죠? 4월 29일 4월 마지막 목요일에 열린 시민 강좌 이수정 교수님의 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부터는 또 프랑스 산책, 먹과 맛이 있는 프랑스 산책하기가 6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학습관에 도시농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 정원에 조그만 텃밭이 있어요. 거기서 도시농부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삽도 있고 면장갑, 목장갑이 있죠. 이렇게 해서 자기 텃밭을 가꾸고 있죠. 또 여자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면 자기 이름에 밭이 생깁니다. 그래서 틈틈이 가꿔 주시고 또 돌보는 공부도 하시고 그러죠. 손시평사학습관 2학기 프로그램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아서 줌으로 비대면 수업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대면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